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전 읽기 작품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볼 작품은 박용래의 월훈과 김영랑의 연일 그리고 서영모의 문희단기입니다. 먼저 박용래의 월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적막한 산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골 외딴집에 사는 한 노인의 고독한 그런 삶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 감정의 표출을 중심으로 둔 시가 아니라 관찰자의 시선으로 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인칭 관찰자 소설처럼 노인의 행동을 통해서 노인의 현재 심정을 추론해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 시작 부분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에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고 허방 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그런 마을이라는 표현들이 외부와 단절된 노인의 고립된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 첩첩산중에도 없다라는 것이나 그 허방다리를 드러냈을 때 보이는 마을 같은 이제 그런 표현들 때문에 약간 현대문명하고 동떨어진 그런 마을이다. 그래서 이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는 표현이다라는 그 설명이 있어서 그걸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라는 건 진짜 현대와 떨어진 그런 마을이라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환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상은 아닙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그 실제 존재하는 아주 꽁꽁 숨어 있는 어떤 마을의 외딴집에 살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맞지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그 노인의 모습을 화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연에 있는 갱속 같은 마을이나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이라든가 이런 표현도 역시 노인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아주 적막한 공간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연에서는 이렇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땅을 판 그런 곳이죠. 그 개인속 같은 그런 마을에 꼴깍 해가 이렇게 두 번의 그 쉼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그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해가 이렇게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이렇게 천천히 해가 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노릇꼬리 해가 지면 캄캄해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여기서 봉당은 그 안방하고 건너방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마루 있는 자리, 이제 거기를 봉당이라고 하는데, 봉당에 불을 켠다라든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주 그 시골의 그런 그 시골의 정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선지에도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을 표현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미진 외딴집에도 아주 그 이슥도록 창문은 모가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슥토록은 아주 밤이 깊어진다라는 뜻이고, 그 노인이 혼자 밤늦게까지 있는 그런 외로움을 표현한 거죠. 자, 이슥토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모가 그 과일의 그 노란 빛깔처럼 그 불을 켜면 그 노인의 그 외로운 모습을 모가빛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모가빛은 빛깔상으로는 노란빛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가빛은 그 쓸쓸한 분위기라기보다는 그 방 안에
이렇게 따뜻한 노란빛 계열의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아주 따뜻한 그런 포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문이 모가빛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밤에 외딴 집에 노인은 홀로 잠이 깨서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귀를 모으고 듣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귀를 모으고 들었을 때 처마 끝에 나래를 묻는 그런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집 밖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선지 중에도 하나 나와 있는 것처럼 새들의 온기를 이렇게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죠. 청각으로 일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에서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그러니까 노인이 아주 조용해지면,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고 노인의 기침 소리조차 없을 만큼,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들어서 조용한 그런 때가 되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를 지어서 울고 점점 더 크게 우는 그런 모습을 시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이 침묵할 때 겨울 귀뚜라미가 더 크게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간혹 겨울 귀뚜라미가 감정이입된, 노인의 심정이 감정이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그 노인의 소리가 죽어들었을 때 겨울 귀뚜라미가 더 크게 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잠든 노인의 그 고독을 표현하는 그런 자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더 밤이 깊어졌을 때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 치고 그리고 창호진 문살에 달무리가 떠오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노인이 잠들고 귀뚜라미는 울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적막함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주 적막함이 고조되고 있고, 그렇게 적막할 때 창호지 문살에 달무리가 떠오르는 모습을 이미지를 연결을 지어서 노인의 그런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식구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었죠. 자, 이게 틀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있는 노인, 그 다음에 새들의 온기를 숨죽이고 생각하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것은 노인의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들이죠. 전부 이런 소리였다든가 새들의 온기는 전부 노인의 삶 바깥에 방 바깥에 있는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낯익은 소리들이 밤이 되면 캄캄하니까 바깥에서 어떻게 들리는 그런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번에도 보시면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첩첩산중에 없는 마을, 그게 여기는 있다고 한 것은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은 말로 후미진 외딴집 또한 적막한 분위기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 그 다음에 봉당에 불을 켠다든가 콩깍지 같은 그런 이미지들은 전부 향토적 전경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모두 지금 현재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니까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는 상황에서 겨울 귀뚜라미가 울고 있으니까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랑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인 연 1에서는 그 연별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에서는 내 어린 날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 어린 날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하늘에 뜬 연이라고 비유했고 바람의 깜빡이는 연실 같다라고 비유했고 그래서 아슴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연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어린 날을 이렇게 연을 보면서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늘은 파랗고 끝없었고 연실은 조매로웠고 그 흰연 그새의 높이 아실아실 떠돌다 내 어린 날이라고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연을 보니까 연실이 너무나 그 불안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그 연실이 어린 날 그 자신이 보기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년에서는 그 연실이 끊어진 거죠. 그 연실이 끊어지니까 화자가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연에서도 역시 불행했던 그리고 불안하고 아슬아슬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한 어린 시절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시 전체적으로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은 아주 슬프고 외로웠던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연은 단순한 매개였고 그 연을 매개로 해서 유년 시절에 그런 슬프고 안타까웠던 그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하늘이라든가 그 파랗고 끝없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다기보다 자신의 그런 어린 시절의 슬픔을 드러내는 연이 떠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하늘이라든가 흰 연이라든가 하얀 옷, 하얀 넋, 뭐 붉은 발자국 이런 것들은 전부 선명한 색채 대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죠. 파란 하늘이라든가 흰 연, 하얀 옷, 하얀 넋, 그 다음에 붉은 발자국.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행복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색깔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선명한 색채 대비를 드러내면서 자, 이것을 통해서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한테 어린 시절은 늘 위태롭고 뭔가를 잃어야만 했던, 항상 뭔가를 상실했던 그런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서영보의 문이단기였는데, 자, 여기서 문이단기는 그 집의 이름을 문이라고 지은 이유를 설명한 그런 고전 수필이었습니다. 자, 신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물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사람들은 늘 물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있거나 뭐 배를 집으로 그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대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섬 사람이다 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7번에 그 제시됐던 저 가나 다 작품 다에 대한 그 문제들은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문학 작품 속에서 소재들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유사하거나 혹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에서는 가시에서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라든가 갱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얕음과 깊음의 대비가 아니라 숨어있는 두 공간,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는 말이었죠. 그리고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가 아니라 그냥 노인의 허기를 달래는 그런 음식이라는 그런 공통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에 9개의 대륙, 그 다음에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에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했는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죠. 9개의 대륙이나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에 육지이기도 하고 물에 둘러싸인 그런 공간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설명은 4번이었는데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이라는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파도나 깊은 물은 둘 다 그 이 수필 내에서 바다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바다를 매일 만나는 건 아니지만 물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어는 유사성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의미는 물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이 설명은 창문이 모갓빛을 띠고 있다. 그리고 긴 밤이라는 그런 그 시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둘 다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 맞죠? 밝음과 어둠이었습니다. 아까 시에서도 스님 설명했지만 이 모갓빛은 아주 그 밝은 노란빛을 띠고 있는 그런 그 색이기 때문에 따뜻한 색인 거죠. 그 촛불 중에서도 따뜻한 노란빛을 띠고 있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밝은 빛을 뜻하는 것이고 긴 밤은 어둠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대비 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모습을 둘 다 비유하는 거였기 때문에 대립이 아니라 유사관계에 있는 거였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파도와 깊은 물의 경우에는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을 띠고 있는 거였고 모가빛과 긴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이루는 그런 시어였다는 거 이 문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